인천공항 면세점은 언제나 붐볐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는 계산대 앞에서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처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화장품, 향수, 명품 시계, 여행객들은 기쁨에 찬 얼굴로 결제를 하지만 저는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남편이 신문지를 펼친 채 소파에 앉아 있을 것만 같았지만 7년 전 그 허망한 순간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그날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리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딸 민정이는 이제 미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연락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다행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오늘은 중년 산행 동호회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평균 연령 50대 이상의 회원들이 매주 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에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고현진을 만났을 때 저는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현진아, 혹시 산악회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현진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관심 있어요? 재미있긴 한데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묻지마, 관광처럼 빨리빨리 다니는 곳도 있어서. 쉬는 시간에 본 기사들은 걱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사고 발생, 중년 산악회 안전 대책 필요 같은 제목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외롭지만 너무 성급히 새로운 세계로 뛰어드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전화로 하늘길 산후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평일 산행반과 주말 산행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평일반은 좀 더 차분한 분위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인천공항의 불빛만이 깜빡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결정도 함께 상의할 수 있었을 텐데요. 혜연 씨, 내일은 꼭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해 보세요. 수석 계산원 정미경 선배의 말은 따뜻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웃는 건 직업적인 미소뿐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은 언제부터 잊어버렸을까요? 아마도 남편이 떠난 후부터 아니면 딸이 멀리 떠난 후부터일 것입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다시 산악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일반 다음 산행, 수요일 오전 남산 둘레길 산책.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현진이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불안해하죠. 하지만 내 삶도 여기서부터 바뀌었어요. 수요일 아침 10시 저는 남산 입구에서 하늘길 산후의 깃발을 찾아 헤맸습니다. 새벽부터 고민했던 복장은 그저 평범한 등산복으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했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윤혜연 씨 맞으시죠? 리더 김문수 씨가 명단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인 듯한 그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평일반은 여기서 시작해서 둘레길 따라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세요. 산행이 시작되기 전 7명의 참가자들이 둥글게 서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윤혜연입니다. 저도 이렇게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어 떨리네요. 아, 공항 근무시면 힘드시겠어요. 옆에 서 있던 이창섭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사려 깊은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 전직 항공정비사였어요. 30년 넘게 비행기를 만났죠. 김문수 리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 소지품 추첨을 해볼까요? 여러분 주머니나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씩 꺼내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은색 라이터였습니다. 추첨 결과 제가 뽑은 것은
이창섭 씨의 라이터였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라이터군요. 비상시엔 참 유용하죠. 산에서는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걷기 시작하자 둘레길의 나무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창섭 씨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시니 어떠세요? 좋아요. 생각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집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조금씩 제 마음을 열어줬죠. 우리는 한 바퀴를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추억, 가족에 대한 그리움, 퇴직 후의 공허함.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실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카페에서 시원한 아이스차를 마시며 김문수 리더가 주말 산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말반은 좀 더 적극적인 산행을 합니다. 북한산, 도봉산 같은 곳도 가고요. 분위기가 꽤 다르긴 하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창섭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갈까 말까 고민하시겠지만 평일반에서 먼저 시작한 건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의 말에는 제가 느낀 걱정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북한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주말반은 확실히 평일과는 달랐습니다. 40명이 넘는 회원들이 떠들썩하게 모여 있었고 일부는 아직 어젯밤 술자리의 여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윤혜연 씨, 여기 있었네요.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이창섭 씨였습니다. 그도 주말반에 참석한 것 같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00군데로 갑니다. 좀 빡세긴 한데 경치는 정말 좋아요. 산행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일반의 느긋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부 젊은 회원들은 큰 소리로 농담을 던지며 앞서갔고 몇몇은 휴대폰을 켜서 음악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즐기러 왔는데 저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작게 중얼거리자 이창섭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반은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다양해요. 그냥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남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등산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산에서는 소주 한 잔이 꿀맛이죠.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그들 중 한 명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 산행 매너도 모르시고. 이창섭 씨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매너라는 건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산행 방식이 있죠. 그의 단호한 어조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각자 준비해온 김밥이나 도시락을 꺼냈는데 일부는 테이블을 펼치고 본격적인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당황했어요. 이창섭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곳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주말은 사람이 많아서 여러 부류가 섞이죠. 자신에게 맞는 걸 골라가며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오후 등반을 하며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창섭 씨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게 보상이죠. 이창섭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올라가면 이렇게 좋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자신과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도 좋은 만남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창섭 씨의 존재가 그걸 증명하는 것 같았죠.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다시 평일반 산행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왕산이었는데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음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창섭 씨도 짝이 되어 함께 걸었는데 산속의 적막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대화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제 딸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제 딸 민정이 말이에요. 한 달 만이었죠. 이창섭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주 연락하기 힘드시죠? 처음엔 그렇게 섭섭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딸도 자기 생활이 있고 저도 제 생활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발밑에 낙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딸만 붙잡고 살았었거든요. 그게 딸에게도 부담이었을 거예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이창섭 씨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았죠. 아내가 떠난 후에는 누구와도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말이죠. 우리는 인왕산의 기암괴석 사이를 오르며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상실과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인 감정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부근의 바위에 앉아 잠시 쉬었을 때 도심의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서울은 참 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작아서 더 특별한 거 아닐까요? 이창섭 씨가 답했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작은 기적 같은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존재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딸마저 멀어진 후로 제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창섭 씨는 어떻게 이 모임을 알게 되셨어요?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계속 권해서 한번 나와봤죠.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산행이 끝난 후 카페에서 미숫가루를 마시며 우리는 다음 주 산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중 산행이래요. 김문수 리더가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취소인데 모처럼 우리의 운을 시험해 볼까요? 우중 산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이창섭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내린 후의 산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죠. 특히 인왕산은 비 개인 후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조용히 걷는 게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창섭 씨와의 대화는 공허함을 채워주는 약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채울 수 없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다음 주 토요일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겨울답게 차갑고 푸르렀습니다. 주말반 산행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좀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어색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창섭 씨도 오늘은 새해 첫 등산이라며 단단한 등산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삼청동 가는 코스래요. 김문수 리더가 설명했습니다. 삼청공원에서 시작해서 남산과 인사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긴 코스니까 천천히 갑시다. 여전히 몇몇 회원들은 시끄러웠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창섭 씨와 둘만의 걸음을 즐기며 삼청공원을 따라 올랐습니다. 낙엽이 전부진 나무들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치자 거미줄처럼 촘촘한 나뭇가지들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창섭 씨는 그림을 그리신다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약간 취미로요. 퇴직하고 시간이 생겨서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 보세요.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도
그 나름대로 아름답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저도 점점 편해지는 걸 느껴요. 예전엔 남들 시선이 그렇게 신경 쓰였는데 오후에는 삼청동 거리로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뒤풀이를 위해 음식점으로 향했지만 저와 이창섭 씨는 조용한 갤러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현대화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 좋네요. 제가 한 폭의 풍경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달빛이 쏟아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밤바다의 적막감이 잘 표현되어 있죠. 이창섭 씨가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화가는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저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옥 카페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자몽차를 마시며 우리는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림과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였다가 점차 각자의 인생과 꿈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혜연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사실 지금까지는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직은 막막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다가 혼자가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그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제 안의 감정들을 다시 찾게 됐어요. 창밖으로 삼청동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관광객들과 연인들이 오가는 거리가 활기차 보였지만 저희 테이블의 분위기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함이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카페 안의 조명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정말 오랜만에 편안해지네요. 제가 고백하자 그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누군가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인형사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에도 따로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오후 면세점 근무가 끝난 후 이창섭 씨의 제안으로 강남 코엑스의 아트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평소 그림에 별 관심이 없던 저에게도 흥미로웠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배고프시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사실 피곤하긴 한데 혼자 집에 가기가 싫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근처의 한옥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울밤의 서울이 조금은 쌀쌀했지만 이창섭 씨와 걷는 길은 따뜻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남편과 걷던 길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새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맛있는 갈비집이 있어요. 그가 작은 음식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전에 친구들과 왔었는데 분위기가 아늑해요. 식사를 하며 저는 면세점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기계처럼 움직이는 자신, 가끔씩 찾아오는 외국인들과의 언어 장벽. 이창섭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년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 21년 정도 더 남았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보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저도 자사 퇴직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도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해요. 특히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요. 식사가 끝나자 그는 주저하는 듯 말했습니다. 산행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따로 만나는 일은 잘 없는데 우린 남들과 다른 건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달라요. 적어도 저에겐. 혜연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상하게도. 택시에서 헤어지며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 산행 때는 제가 도시락을 준비해 올게요.
집에서 만든 김밥이긴 하지만. 기대할게요. 제가 답하며 택시 문을 닫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이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오랜만에 밝아 보였습니다. 봄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우리의 만남도 더욱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과월이 수요일 평일반 산행은 건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였지만 산 곳곳에서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섭 씨가 준비해온 김밥은 정말 맛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정성이 더욱 따뜻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던 이창섭 씨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혜연 씨, 제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되면서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 산악회에서 만났을 때부터 혜연 씨가 끌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진 않겠어요. 하지만 이 감정을 혼자만 갖고 있기엔 아까워서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그의 눈빛은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죄책감도 들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천히 가도 돼요. 지금처럼 산에서 함께 걷고 때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는 다른 어른스럽고 차분한 감정이었지만 그것만큼이나 진실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처럼 계속 만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편안하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산행 후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도 더욱 길어졌습니다. 동료들도 우리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요즘 밝아졌어요. 고현진이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잘 맞으시나 봐요. 응,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산에서 만난 한 분이 특히 좋은 분이시고. 현진이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인연? 아직은 모르겠어.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야. 제가 답하자 현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좋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그날 밤 미국에 있는 딸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시다니. 민정아, 엄마가 요즘 산행을 다니고 있어.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특히 한 분이 참 좋은 분이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외롭게 지내시지 마세요.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7년, 이제야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창섭 씨가 고백한 그 마음에 대한 답을 저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해지자 서울의 산들도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남산 봄꽃 산행에 참여한 우리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이창섭 씨와 함께하는 산행이 주된 즐거움이 되었고 다른 회원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한 쌍처럼 대했습니다. 출래불사춘이라고 하죠. 봄이 다시 와도 예전의 봄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앉은 벤치 앞으로 벚꽃잎이 흩날리자 이창섭 씨가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봄이 왔어요. 제가 그의 팔짱을 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익숙하고 편안하니까요. 우리는 산행 후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서점에 들러 서로의 취향에 맞는 책을 골라주기도 하고 찻집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이창섭 씨가 말했습니다. 혜연 씨가 제 인생에 들어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놀라요.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안산 산행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김문수 리더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우리 산악회의 대표 커플들이 다 모였네. 커플?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이창섭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우린 아직? 아이, 괜찮아요. 산행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우리 모임의 숨은 장점이거든요. 김문수 씨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두 분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모임이 더 다들어 보이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이창섭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연 씨, 우리 정말 커플인가요? 글쎄요. 저는 장난스럽게 답했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이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런 게 커플이라면 우린 이미 커플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진짜 커플이 되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 공간이 우리 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추억과 새로운 사랑이 서로를 거부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 산행도 계획 중이래요. 이창섭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갈까요? 물론이죠. 저는 그의 팔짱을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모든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석양이 지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7년 딸이 멀리 떠나고 3년 그 긴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 저에게도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이창섭 씨라는 따뜻한 새봄이었습니다. 혜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온 두 번째 봄인가 봐요. 그럼 이번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습니다. 좀 더 오래 머물게 해요. 이 봄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머물도록요. 벚꽃잎이 다시 한번 흩날리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계절들을 상상하며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봄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